네, 이번 주는 유아기의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신체적인 발달이랑 인지 발달을 했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언어 발달이랑 사회 정서 발달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유아기 때 이제 어떻게 언어 발달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건데요. 유아기에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상징. 상징 어떤 건지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죠. 네. 그리고 이 상징을 어떤 걸로 표현해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유아기의 상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언어 발달에서 중요한 변화고,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엄청 많이 획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단어를 획득하려면 이 상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와 문장의 발달을 먼저 살펴보면,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아기의 단어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말까지 보통 10,000개의 새로운 단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아기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사회적이고 맥락적인 단서를 이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속 표상 대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신속 표상 대응이라는 그 개념은 유아들이 사실 희한하게 한 번 듣고 말을 배우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야, 너 그거 어떻게 배웠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짧은 순간에 어떤 단어를 한 번만 듣고도 그 단어의 의미를 습득하는 거를 바로 이 아이고, 신속 표상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장도 영아기 때보다 좀 더 발달이 일어나요. 그래서 2, 3세경에는 세 단어 이상을 이용해서 문장을 형성을 합니다. 영아기 때는 몇 단어까지 이용했었어요? 두 단어 문장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영아기 때는 뭐 물 줘, 뭐 맘마 줘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형태소를 활용을 잘 하지 않다가 유아기가 되면 문법적 형태소, 조사나 어미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사 어미 어떤 건지 아시죠? 어, 뭐뭐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이 이런 거. 엄마가 갔어 뭐 이런 식으로. 네. 문법의 발달이 이제 또 특징적인 건데, 문법적 형태소의 발달은 2, 3세경에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고, 예를 들면 주격조사 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어미의 발달도 엄마야, 내 거야 이렇게 발달할 수 있고, 뭐뭐 같이, 뭐뭐랑 나랑 놀자, 나하고 뭐뭐 하자, 뭐뭐도 요렇게 이전에는 쓰지 않았던 문법적인 형태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과행 일반화해서 쓸 수 있어요. 이때는 아직 완전하게 문법적인 형태소를 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촌이라고 해야 되는데 삼촌이 가, 선생님이 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네. 또 이제 복잡한 구문도 발달하게 되는데, 앞에서 나왔던 어떤 평서문의 형태 그 이상으로 이제 의문문도 쓸 수 있고 부정문도 쓸 수 있어요. 이게 뭐야? 먹어? 누가 갔어? 어떻게 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의문문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안 먹어, 안 아파 이렇게 부정문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도 일어나는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유아기에는 의사소통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네. 그래서 반복을 하거나 혼잣말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독백을 하거나, 그래서 집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자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리적 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되는 게 유아기의 발달 과제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 발달 여기까지 얘기 말씀드리고요. 이제 사회 정서 발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회 정서 발달은 먼저 정서 발달부터 볼 거고요. 영아기도 우리가 정서 발달부터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 유아기에는 좀 더 놀이가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놀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유아기에는 사회정서 발달의 놀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또 이때 되게 중요하게 나타나는 어떤 성 역할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일단 정서의 발달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정서의 발달 여기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 여기서 그 영화기 때도 나왔던 얘기들이죠. 정서 이해 능력, 정서 규제 능력. 정서 이해 능력은 뭐예요? 네. 정서를 자기의 정서를 표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게 정서 이해 능력이죠. 엄마가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유아기에는 영아기에 비해서 정서 표현에 대해서 많은 걸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서 표현 단어의 사용이나 이해 능력이 급속도로 이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아이들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음, 그리고 3, 4세경이 되면 단순한 어떤 정서에 대해서는 그 정서의 원인에 대한 이해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 4세가 되면 뭐 복잡한 정서까지는 아니겠지만 단순한 정서의 경우에는 뭐 엄마가 지금 뭐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나랑 같이 소꿉놀이를 해서 엄마가 되게 기분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그게 이제 3, 4세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 규제 능력의 발달인데요. 정서 규제 능력에는 이란 거는 영아기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내가 아무 정서를 다 아무 상황에서 표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서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서 규제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정서 규제 능력은 정서 표현, 특히 이제 부정적인 거겠죠. 아무래도 긍정적인 정서는 이렇게 규제하는 게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할 수 있잖아요. 특히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이고, 3세경부터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자제하는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 규제 능력에 필요한 요소로 세 가지가 이야기되는데요. 일단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부정적 정서를 감출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정서를 통제해야 되겠구나 하고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언제 해야 될지도 알아야 되고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때 이제 좌절에 대해서도 참을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아기에는 극적인 네. 이 참을성이 조금 말을 제가 너무 헷갈리게 써놨네요. 좌절에 대한 참을성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유아기에는 좌절에 대해서 참을성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더 어린 시절에 떼쓰거나 반항했던 것들 요런 게 어, 점점 이제 감소해요. 그래서 2에서 5세 때는 막 떼쓰고 드러눕고 했던 게 급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되게 다행스럽죠. 보통 그 2세 때쯤에 애들 막 엄청 떼쓰고 울고 안 그치고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막 걱정하는 엄마들도 많은데 떼쓰거나 반항하는 게 2에서 5세에 급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족지연이라는 거, 만족지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 마시멜로우 그 실험을 제가 사진을 넣어 놨는데요. 이제 아이들한테 마시멜로를 이렇게 눈앞에 주고서 사실 되게 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참기 힘든 유혹일 텐데 네가 이거를 안 먹고 기다리면 더 많이 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의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 실험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만족 지연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이 만족 지연이 성공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된다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바로 보상받는 것보다 지연시켜서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는 그걸 만족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기에는 이런 정서 발달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예요, 놀이. 유아기에는 놀이가 이제 중요해요. 왜냐면 유아가 뭐를 하고 이제 성장과 발달을 하겠어요. 놀이를 하면서 성장과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에게 놀이는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 그러니까 유아한테는 이게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유아는 놀면서 배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발달 이론들을 이 놀이 이론과 관련시켜서 조금씩 살펴보면요. 일단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놀이의 기능이라는 게 아동의 심리적인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놀이를 통해서 원초아와 초자아와의 갈등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는 아동의 문제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서 놀이치료 요법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사회학습에서는 놀이를 어떻게 봤냐? 사회학습에서 놀이는 아동이 새로운 행동이나 사회적 역할을 안전하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놀이를 봤고요.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원래도 관찰이나 모방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관찰학습이나 모방 과정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게 놀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발달 이론은 새롭고 복잡한 사건이나 사물을 배우는 방법이 놀이다.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인지가 발달된다는 거죠. 놀이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이랑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론을 좀 살펴봤고 놀이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놀이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인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놀이 유형을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수준에 따라서 놀이를 나눌 수 있는데 이 사회적 수준이라는 거는 애들이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 맺느냐, 그러니까 혼자 노느냐, 같이 노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쉬운데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인지적 수준에 따른 놀이 유형은 네 가지로 나뉘는데 기능 놀이, 구성 놀이, 가상 놀이, 규칙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 놀이라는 거는 인지적 수준이 제일 발달이 덜 됐을 때 하는 놀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린 아이가 이제 차를 갖고 앞뒤로 굴리면서 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한 놀이들, 단순히 반복적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그런 기능 놀이. 딸랑이를 흔들거나 이 아이처럼 자동차를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갖고 노는 게 기능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구성 놀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놀이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처럼 뭔가 쌓고 있죠. 그래서 블럭 쌓기, 그림 자르기, 그림 붙이기 이런 게 구성 놀이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 놀이인데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존재하는 것처럼 놀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죠. 병원놀이, 소꿉놀이. 소꿉놀이는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깥에서도 막 옛날에는 요새 아이들은 그렇게 노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풀 같은 거 뜯어가지고 돌로 막 이렇게 찧어가지고 반찬 만든다고 하고 막 그러고 놀았던 것 같은데 이거 보면은 이제 가게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가상놀이를 하죠. 요새는 가상놀이도 워낙 이렇게 도구가 세련되게 나와서 제가 가상놀이 했던 것처럼 풀을 뜯어다가 돌로 찧어서 노는 일은 없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규칙이 있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미리 만들어진 규칙에 따라서 노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윷놀이, 숨바꼭질 이런 것들이 규칙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규칙을 이해하려면 인지적으로 발달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른들도 뭐 여기 나오는 놀이들 중에 어른들은 주로 규칙 있는 게임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음, 생각나는 규칙 있는 게임이 있는데 강의라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네, 다들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수준의 놀이인데요.
사회적 수준에 따른 놀이 유형은 6가지로 나뉩니다. 몰입되지 않은 놀이, 방관자적 놀이, 혼자 놀이, 평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 그러니까 점점 사회적으로 관계가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몰입되지 않은 놀이는 그냥 봤을 때는 아이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얘 뭐 하는 거지 싶은데 알고 보면 주변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기 신체를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관자적 놀이는 여기 교재에 보면은 사진에 되게 그 298쪽에 아이들 놀이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방관자적 놀이 사진이 너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관찰하는 게 방관자적 놀이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 놀이인데 아이들이 여럿이 있는데 상호작용 하면서 노는 게 아니라 각자 혼자 장난감 갖고 노는 게 혼자 놀이고요. 네 번째는 평행놀이. 같은 공간에서 다른 유아와 같거나 비슷한 성질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만 상호 간에 특별한 교류는 없는 거. 그리고 연합놀이. 둘 이상의 아동이 함께 공통적인 활동을 하고 장난감을 빌려주고 빌리기도 하면서 놀이하는 거고요. 협동놀이는 이제 한 가지 활동. 이제 협동놀이는 진짜로 좀 사회적으로 관계를 많이 맺으면서 하는 놀이인 거죠. 서로 돕기도 하고 조직된 집단으로 편을 이루어서 놀기도 하고요. 제가 관찰했을 때는 유아기 때는 협동놀이까지는 잘 못 본 것 같고 그래도 연합놀이까지는 많이 하는 거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한 2살, 3살, 4살 요때는 혼자놀이나 평행놀이 조금 요 정도 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때 이 내용을 잘 모를 때는 아, 우리 아이는 왜 친구들이랑 안 놀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방관자적 놀이나 혼자 놀이가 아이가 더 편했나 이런 생각을 이 내용을 배우고 나서는 네, 해봤습니다. 시간이 한 13분 남았네요. 놀이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성 역할 발달도 유아기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성 역할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네, 성유형화라는 게 나와요. 성유형화. 성유형화가 뭐냐면 사회가 각 성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한 행동이나 태도를 내 걸로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사회, 특히 제가 속한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학습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된 어떤 물론 뭐 그게 법처럼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그게 좀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상식 수준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한 행동이나 태도를 나의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게 성유형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성으로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출지를 나 스스로가 이제 내면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 역할 발달을 통해서 이 성 유형화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성 역할 발달은 어떤 건지 좀 살펴볼게요. 일단 성 역할 사회화라는 개념이 나와요.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가 규정하는 성에 적합한 행동, 태도 및 가치관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 유형화가 되려면 성 역할 사회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남성성이 발달할 수도 있고 여성성이 발달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어떤 이론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성 역할이 정신건강의 척도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성은 남성성이 발달을 잘 해야 되고 여성은 여성성이 발달을 잘 하는 게 정신건강의 척도로 이제 정신이 그렇게 했을 때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요새는 워낙 이제 다양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꼭 그것이 정신건강의 척도로 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이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정신분석 이론이고요. 네, 정신분석 이론에서 어떤 얘기할지 좀 사실 약간 예측이 되셨죠. 아마 왜냐면 요거는 정신분석 이론 배울 때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성역할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냐 설명하냐면 남근기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성역할 발달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컴플렉스 이때 나타나는 컴플렉스는 남자아이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아이는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남근기에 나타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 그 동성인 엄마나 그러니까 자기하고 성이 같은 부모 중에 그 사람과 성 역할을 동일시하면서 성 역할 발달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교재를 조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사회학습 이론인데요. 이제 미셸의 얘기예요. 미셸이란 분.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직접 학습과 관찰 학습에 의해서 성 역할이 발달한다. 그리고 성에 적합한 행동은 강화가 되고 성에 적합하지 못한 행동은 처벌을 받는다라고 미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찰을 통해서 나랑 같은 성의 사람은 어떻게 하지? 나와 다른 성의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거를 이제 비슷하게 행동을 했을 때 뭐라 그러지? 아, 예쁘다. 너 이렇게 하니까 되게, 남자답다. 이런 식으로 강화를 받게 되면서, 네, 성 역할이 발달한다는 얘기고요. 콜버그가 이야기한 부분은 이제 인지 발달 이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유아 자신이 내가 남자구나, 내가 여자구나, 이렇게 성별에 대한 자아 개념을 인식한 후에 동일시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3가지 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성도식 이론과 성역할 초월 이론이 나옵니다. 성도식 이론은 뱀이라는 학자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학습 이론과 인지발달 이론의 일부분이 이렇게 통합된 건데요. 성역할 개념의 습득 과정을 설명하는 정보처리 이론입니다. 정보처리 이론. 그래서 여기서는 성도식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성도식이라는 거 먼저 보면 성에 따라서 조직되는 행동 양식.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남성적, 여성적 특성을 구분하게 해준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성도식이.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잘 안 떠오르는데 약간 여자다운 행동? 뭐 이런 건가?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건데 우리 커피잔 여기 이렇게 커피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손잡이 잡을 때 새끼손가락 이렇게 들고 마시면은 좀 여성스럽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유머러스한 예시지만 그런 예시가 어떤 성도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도식화라는 거는 성도식의 근거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부호화하고 조직하는 전반적인 성향이다라고 하는데 말은 진짜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을까요? 네, 개념적인 말로 쭉쭉쭉 다 써있긴 한데 그냥 요런 아까 방금 예시 든 성도식 요거에 따라서 자기 행동도 다 살펴보게 되고 다른 사람 행동도 살펴봐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호화도 하고 조직화도 하고 이런 성향을 성도식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정보, 뭐 외부에서 본 것도 있고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그런 주어진 정보가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고 그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보다 잘 기억하고 선호한다. 근데 내가 이제 여성으로서 여성적인 성도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랑 그 관련된 여성적인 어떤 정보는 더 많이 기억을 한다는 거고요. 그거랑 관련이 좀 덜한 남성적인 그런 정보는 기억이 안 되고 회피된다. 요게 이제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얘기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도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해서 성 역할 발달이 일어납니다. 요게 성도식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찰적인 부분이랑 인지를 처리하는 부분이랑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해 좀 되셨나요? 그리고 성 역할 초월 이론은 성 역할 발달이 세 단계로 일어난다. 근데 이제 아동기 영아기나 뭐 유아기나 요럴 초반 유아기 초반이나 요럴 때까지는 성 역할이 미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뭐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 역할 양극화가 일어난다. 네, 이때는 막 되게 남자아이는 남자다울 더 남자답게 하려고 하고 여자아이들은 더 여자답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제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핑크색 반바지가 너무 예뻐서 근데 이렇게 여자아이들이 많이 입는 그런 건 색깔은 아니었고 약간 베이비 핑크 같은 건데 남아용으로 나온 반바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줬는데 절대 안 입더라고요. 유치원 갈 때 한번 입혀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좀 과하게 성역할 양극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치만 이제 더 성숙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초월하게 되는 성역할 초월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역할 초월이론은 전통적인 그런 두 개로 나뉜다는 양극화된 이론에서 좀 더 나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역할 초월은 성역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고 적응력 있게 행동하는 게 성역할 초월 단계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양극화 단계인가요? 아니면 초월 단계인가요? 초월 단계는 남성, 여성 그런 남성적 특성, 여성적 특성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분화이신 분은 아직 없겠죠, 당연히. 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성역할 발달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냐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성역할 발달에 요인 5가지: 생물학적 요인, 문화적인 기대, 부모의 역할, 또래와 교사의 역할, 텔레비전의 영향. 근데 다 쉬운 얘기죠. 일단 성역할 발달의 그 요인, 생물학적 요인은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은 안드로겐. 요게 이제 분비됨으로써 성역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문화적 기대. 그래서 어떤 문화냐에 따라서 성역할 발달이 다른데 어떤 문화에서는 우리 문화의 남성적인 특성과 되게 다른 남성적인 성역할이 발달한다고 하고 이게 다 다르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도 이제 교재에는 뉴기니 섬 원주민 연구가 나오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역할도 크죠. 부모가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성에 적합한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권유를 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맨날 뭐,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앉은 자세 같은 거, 뭐 다리 같은 거 맨날 오므려라고 옛날 얘기하고 허리 펴고 앉아라. 그리고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은연중에 엄청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잔소리처럼. 네. 그거에 따른 보상과 처벌도 있고요. 또래와 교사의 역할도 비슷한데 사실 교사보다는 또래가 더 무서워요. 또래 애들은 어린 아이들인데도 다 여성 역할이랑 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막 놀리고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의 영향도 매우 크죠. TV 안에서 이제 자기가 속한 사회의 어떤 성역할의 모습을 계속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아동의 성역할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새로운 성 역할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그 성 역할 초월하고 비슷한 거예요. 심리적 양성성. 최근에는 전통적인 성 역할 구분이 현대 사회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고 인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어서 양성성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 외에 이제 성역할에 대한 측정 도구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연구 관련 얘기니까 이제 각자 교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챕터예요. 마지막 사회 정서 발달의 마지막 챕터인데 사회 너무 삐죽 나왔네. 사회화와 가족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유아기에 또 이제
아이가 사회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화가 되기 위해서 가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사회화라는 건 뭐예요? 개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집단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과정. 다 아시는 내용이죠. 가족은 여기 나온 대로 사회의 기본단이고 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부모의 양육 행동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개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부모의 양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은 특성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수용적인 사람, 양육 행동, 애정, 통제하는 거, 또 이제 돌보는 양육, 온정적인 거, 허용적인 거 이런 식으로 양육 행동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바움린드라는 학자는 애정과 통제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 부모의 양육 행동을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애정 차원과 통제 차원 뒤에 이제 표를 제가 넣었는데 애정 차원은 부모가 얼마나 애정적이고 지원적인지, 아이에게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가지는지 요 차원으로 나뉘는 거고, 통제 차원은 아동에게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고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고, 이게 통제 차원입니다. 그걸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네. 애정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통제가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서 나뉘는 건데, 예를 들면 애정은 높은데 통제가 낮으면 허용적인 거고요. 애정도 높고 통제도 높으면 권위 있는 부모. 애정 낮고 통제 낮으면 무관심한 부모. 애정 낮고 통제 높으면 권위주의적 부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요. 이 네 가지에 따라서 각각 특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성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사실 읽어보면은 아무래도 권위 있는 부모가 좀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애정도 많이 줘야 되겠지만 적절하게 통제도 해야 되고 훈육할 때는 논리적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걸 아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와 출생순위도 나옵니다. 형제자매는 부모와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이 형제자매고, 출생 후 6개월만 돼도 엄마 아빠보다 형제자매가 더 많이 상호작용하게 되고요. 상호적이면서 평등한 관계죠. 형제자매 아무래도. 빈번한 상호작용, 솔직한 정서 표현 이런 특징이 있고, 되게 독특한 관계라는 특징이 있어요. 서로 경쟁적인 동시에 경쟁하면서 협동하고 싸우면서 또 돕고, 자기들끼리는 막 싸우다가 밖에 나가서 형이 이제 동생이 맞고 막 싸워주러 가고 이런 거죠. 이런 독특한 관계 형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출생 순위 부분도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내 아이가 맞이냐, 둘째냐, 막내냐, 외동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도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교재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안 지워졌다. 이 부분도 최근에 가족 구조가 현대 사회라고 현대 사회 최근 요때로 가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가족 구조의 변화가 아이의 사회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내용들이 뒤에 좀 있는데, 이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쉽게 이렇게 읽히실 거라서 제가 별도로 설명은 하진 않고요. 그 슬라이드에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서 발달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과제는 그냥 리플렉션 페이퍼 한 장, 두 장 정도 써서 부담 없는 선에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7주차는 이제 우리 오늘 유아기 했으니까 7주차에는 뭐 할 차례죠? 네, 7주부터는 아동기 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